우리 연계 최종 점검 화법, 작문, 문법 영역을 함께하게 된 저는 명지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강에서 만났고요. 1강에서는 화법과 작문 영역에 대한 우리 연계교재 최종 점검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강의 클릭한 수험생 친구들 이 시기가 되면 고민이 많아져요. 그쵸? 일단 오르지 않는데 등급에 대한 고민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 문제만 계속 많이 푼다고 괜찮은 걸까? 라는 내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계교재 이거 다시 봐야 되는데 혹은 나 연계교재 아직 안 봤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연계교재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고민 선생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강의 단 5강이죠. 선생님 강의에 대한 이야기는 OT에서 이야기했지만 또 안 본 친구들 있으면 꼭 보고 오고요. 이 강의 5강밖에 안 돼요. 그쵸? 맘만 먹으면 사실 하루 이틀? 하루는 조금 무리고 이틀이면 해결할 수 있는, 완강할 수 있는 강의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국어에서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영역인 화법, 작문, 문법을 정말 100% 정답률 잡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강의이고요. 우리 연계교재 사실 문학 작품 연계되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쵸? 독서도 지문 자체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 그러면 조금 고민이에요. 이거 지문이 그대로 연계될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그쵸? 화법과 작문, 문법 연계교재 안에서 화법, 작문의 문제나 지문이 그대로 연계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우리는 화법과 작문의 연계교재에서 뭘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전략을 점검하는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강이에요. 우리 친구들 화법과 작문을 엄청 많이 틀려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없죠. 지금 시점에서 아마 선생님 저 화작 안 틀리고 싶은데 1개 또는 2개 틀려요. 이런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절대 틈새가 있으면 안 되는 그 부분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단단하게 다져보자. 최종 점검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프린트 다운 받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책상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올려놓고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페이지 펴가면서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강으로 화작 완벽하게 전략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들어갈 건데 우리 문제 풀기 이전에 우리 최종 점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개념 혹은 꼭 알아야 하는 문제 유형 먼저 정말 우리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리 먼저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강의의 순서는 한눈에 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법 한눈에 보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 꼭 외워야 할 기본 개념 많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쵸?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상식 수준에서 다 이해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무리 봐도 외워야 할 개념, 지금 시점에서 이거 꼭 외워야 해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거 구성 요소 정도는 우리 꼭 좀 머리에 두고 가자, 머리에 꼭꼭 넣고 가자 하는 의미에서 화법의 구성 요소 사실 이 안에서 문제가 다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화법이라는 건요,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말하고 듣는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 화자와 청자겠네요. 그쵸? 화법의 요소는 화자와 청자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내겠어요? 화자가 말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말하기의 전략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 메시지의 특성은 언어, 반비언어 혹은 매체, 이렇게 그 눈에 딱 보이는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언어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청자는 어때요? 화자가 하는 말을 잘 들었겠죠. 그러면 듣고 나서 들은 내용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런 내용 확인 같은 거 할 거고 청자가 듣고 이 내용 뭐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정한 것은 이런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자와 청자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반비언어
뭔지 알죠? 이거 문제로 잘 나오고, 그리고 매체, 뭐 사진을 이용했다, 영상을 이용했다,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메시지의 특징 자체도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화법 하면 요 구성 요소를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화법에서는요, 담화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담화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 2번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 발표, 강연 이런 것들은 조금 가볍죠. 주제나 소재 자체가 좀 가벼운 내용이라서 우리가 빠르게 읽고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담화 유형. 그래서 이 담화가 출제가 된다면 아마 한 문제, 한 지문, 한 세트 출제가 되겠죠. 그 대화, 발표, 강연에서는 그 말 내용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있을 거고요. 말하기 전략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뭐 사진 자료를 이용했다. 혹은 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괄호 안에 나오는 부분, 그게 말하기 전략이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빠르게 푸는 게 관건이죠. 요 유형에서는 우리 친구들 많이 안 틀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유심히 봐야 하는 건 토의, 토론, 협상. 이죠. 토의 토론은 뭐 지난 수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고, 협상은 나오면 우리 친구들 어려워합니다.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의 토론 협상은 이 담화 유형 자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유형에서는 내용이나 내용 자체도 물어보지만 이 절차가 있는 말하기예요. 대화, 발표, 강연 같은 건 조금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협상이나 토론, 토의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절차도 유심히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참여자의 역할, 토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가 있고, 그쵸? 그리고 뭐 토론 같은 경우에는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측 토론자, 뭐 입론자, 반론자 뭐 이런 거 있죠. 참여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문제, 사회자의 역할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친구들 아마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화법 문제 세트가 딱 나왔을 때는 일단 담화 유형부터 확인한다는 거 꼭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장문입니다. 장문은요, 정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정말 유형화되어 있죠.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요즘 추세가 어때요? 화법과 장문마저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들 많죠. 우리 선생님 반 친구들 보니까 6월 모평에서 선생님 저 앞면부터 조금 막혔어요. 막힌다는 게 지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어떤 조바심이 들어요. 화법 문제 풀 때 1번, 2번 세트를 풀 때는 아 이거 나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시험지 넘기는 소리 들리는데 나는 아직 못 풀었고 엄청 조바심 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화법과 장문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친구들 조바심 내서 풀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얘기 하냐면 수능 시험장 가면 정말 많이 떨려요. 그렇죠? 국어 시간 첫 시간에다가 그 첫 시간에 푸는 화법과 장문 영역은 사실 우리 실수하지 않으면 다 맞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6월 모평 때 2번 문제 우리 막 나트륨, 당류 막 이거 나왔던 거 있죠. 그 문제 틀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가장 큰 적이다. 그러니까 나 차분하게 풀어야 돼. 라는 거 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장문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화법도 마찬가지죠. 장문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앞서 봤던 화법에서 구성 요소와 장문도 비슷하죠. 필자와 독자가 있고 필자가 글을 써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장문인데 필자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써요. 장문의 목적은 뭐 있죠?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누군가 설득하는 말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 같은 거 써서 뭐 친교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 파악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글의 주제가 결정되겠죠. 그럼 우리 글의 내용 잘 파악해 봐야 되고 이거예요. 이게 단데 장문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하나씩 출제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우리 장문 할 때 글 쓸 때 무작정 쓰지 않잖아요. 머릿속으로 계획하겠죠? 그 계획한 내용과 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과의 내용 비교 문제 잘 나오죠.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내가 내용 생성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글을 쓰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자료 수집합니다. 신문 기사도 가져오고 인터뷰 자료도 가져오고 이런 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물어보는 문제 한 유형. 내용 조직이라는 건 짜임, 구성을 내가 맞춰보는 거죠. 개요 짜서.
그쵸? 개요의 적절성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오고요. 표현하기 고쳐쓰기에서도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 이거는 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어시험 보기 전에 화법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장문 이런 문제 나올 거야 라고 일단 마음 먹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조금 덜 떨리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죠. 선생님 앞서 말했듯이 화법과 장문에서 중요한 건요, 빠르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담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히려 많이 틀리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오늘 뭐 점검할 거냐면 우리 최종 점검이니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읽어서 문제의 답을 빠르게 도출할 것인가. 화법이나 장문, 지문을 독서 영역 풀듯이 자세히 읽을 거 아니죠, 우리. 자세히 읽을 부분은 읽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그쵸? 그리고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 단축하는 것. 시간 단축하고 정답률은 올라가는 것. 화법과 장문은요, 그거 연습하면 돼요. 그거 연습한다면 우리 실수 줄일 수 있고 수능에서 10문제 확실히 챙겨서 11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나 한 문제라도 틀리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오늘 최종 점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뽑은 중요 문제들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사고 과정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연계교재 정말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계교재 안 봐서 나 이렇게 5강, 5개 강의로 한번 쑥 훑어보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두 친구들 다 무엇이 이 강의 듣기 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먼저 다시 풀어보는 것. 꼼꼼히 풀어본 친구들도 아마 1학기 때 아니면 여름방학 때 풀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수능 특강 51종 문제 우리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거 지문 해석 막 지문 분석 자세하게 하고 오답풀이 자세하게 할 거 아니니까 우리 간략하게 보면서 넘어갈 거니까 문제풀이는 완벽하게 우리 친구들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강의할 겁니다. 자, 일단 화법 문제 첫 번째 수능 특강 51쪽에 있는 발표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항 점검이고요. 자, 발표 지문에서 흔히 나오는 유형 정리한 거예요. 앞서 봤듯이 화자가 말을 할 때 발표라는 거 사람들 청자를 많이 모아두고 혼자서 하는 말하기죠.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세워서, 그쵸? 내 말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지문 안에, 담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혹은 전략을 파악하는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 계획과 발표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 이런 거 잘 나오죠.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발표했다. 2개. 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유형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모평에도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청자의 추가 질문이라고 해서 이 담화를 들은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한다. 질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잘 물어보죠. 그 질문의 내용으로 적절하려면 일단 질문 자체가 담화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겠죠.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거 적절하지 않을 거고, 중요한 건 지문에 없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이니까. 그쵸? 질문은 들었는데도 모르겠는 걸 질문해야 되니까 지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더 심화해서 이해하고 싶은 것. 그런 걸 질문해야겠죠. 그래서 흔히 나오는 문제 유형, 우리가 정말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실시간 문제 유형은 1번 같은 거. 1번 같은 거는 선지를 사진 찍듯이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문 읽으면서 그때그때 동시에 해결하면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겠죠. 이런 거 우리 친구들 잘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쉬운 문제 말고 우리 수특에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그래도 빨리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또 더 전략적으로 풀어야 할까? 이런 게 궁금할 만한 지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51쪽에 발표 지문이라고 선생님이 했는데 그 세트 문항 지시문이 있죠. 거기에 보면 체험활동을 위한 사전 답사 보고이다 라고 했어요. 체험활동을 가기 전에 사전 답사 하고 나서 그것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그 담화 유형이에요. 일단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발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3개가 지금 이 한 지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화법 문제, 장문 문제 풀기 전에 당연히 지문 보기 전에 문제부터 보는 거
알고 있죠. 문제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그냥 문제를 보고 시간 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 풀면서 내가 이 문제는 지문 읽으면서 바로 해결해야지. 이 문제는 언제쯤 풀어야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내용 나오면 집중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선생님 문제 먼저 보라고 해서 시간만 더 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보는 거니까 그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점검해보자면 3번에 A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일단 A로 묶여있네요. 묶여있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 A 읽자마자 바로 풀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하기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흔히 봤던 문제 유형에서 말하기 방식은 표현상의 특징이었어요. 뭐 질문하고 답을 듣는다든지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이 세트는 3번도 좀 내용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 세트였어요. 3번 문제가. 그 다음에 4번은 어때요? 다음은 동아리 회장이 답사보고를 하기 전에 사전 계획을 한 내용이다. 그쵸?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이 담화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내용 꼼꼼히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4번 같은 문제도 다 읽고 나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선지 우리 금방금방 지울 수 있어요. 눈에 딱딱 띄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되면 시간 우리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5번 보니까요. 답사지의 주요 장소에 대한 동아리 회원의 질문 나와 있죠. 대표 문항입니다. 들은 친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세 문제 점검할 건데요. 우선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 조금 훑어보고 3, 4, 5번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51쪽에 있는 지문 보시면 지금 지난 주말에 저는 남산에 있는 재미로와 재미랑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전 답사를 한 거죠. 사전 답사하고 나서 그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A가 앞부분에 묶여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읽으면서 우리 집중, 몇 번 문제 풀 준비, 3번 문제 풀 준비를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주 동아리 시간에 그곳으로 우리 만화 동아리 회원 30명이 체험활동을 가는 것 알고 있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대답을 했겠죠. 이런 거 아마 말하기 방식에 잘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선지에는 조금 변형해서 선지가 구성되긴 했어요. 예, 그래서 동아리 회장인 저랑 총무가 함께 답사를 하고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답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첫 문단에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둘째 문단 갔더니 혹시 재미로 재미랑에 가본 적 있는 친구가 있나요? 또 질문했어요. 그쵸?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미 가본 친구도 2명이나 있네요. 자, 질문의 내용이 그 전에 경험해봤니? 안 해봤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3번에 1번 선지 봤더니 단순하게 청중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있다. 이렇게 쉽게 선지를 구성한 게 아니라 말을 약간 바꿨어요. 어떻게? 3번에 1번 선지 보니까 청중의 사전 이해도를 점검하고 있다.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쵸? 약간 한 발 더 들어간 거죠, 선지가. 그래서 질문 그 자체로 표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사전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우리 지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읽고서 3번에 1번 있네 하고 바로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쭉 봤더니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다시 가보면 많이 변화된 모습에 놀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곳이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A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3번에 2번 선지 봤더니 답사 장소의 최근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의 효과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을 잘 해놨죠. 그래서 A 부분 읽으면서 조금 꼼꼼히 읽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보통은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면 조금 가볍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 A 부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해결했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A 밑에 부분으로 가서는 어떤 문제 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문제. 우리 3번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 문제는 어차피 다 읽고 나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밀어두고 4번 문제 풀 준비를 합니다. 봤더니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가면 상상공원이 보이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재미로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출발 지점부터 내가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동선에 따라서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 봤더니 화면을 보여주며 이런 거는 선지로 잘 구성되어요. 그렇죠? 괄호에 묶여있는 부분은 잘 봐두셔야겠죠. 화면을 보여주면서 재미로 안에는 기존 정류장을 활용해서 조성된 거점 공간인 상상공원, 만화삼거리 등등등이 있다. 자, 4번에서 이 화면을 보여줬다는 사실도 그대로 선지로 뭐 매체를 이용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 밑에 쪽에 한 번 더 나오죠.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이 부분 뒤에를 보세요. 여기 만화 삼거리에는 우리 동아리에서 함께 감상하고 제작해보았던 작품들도 많이 보이지요? 라고 하면서 그 사진의 내용도 함께 물어보고 있죠. 4번에 3번 선지 보세요. 4번에 3번 선지 보니까 답사지에서 찍어온 사진 중에서 동아리 시간에 함께 활동했던 작품을 보여주면 동아리 회원들의 기억을 환기해서 흥미를 높일 수 있겠지? 라고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그 계획한 내용이 이 부분에 있구나. 사진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떤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감상했던 사진 보여주면서 기억을 환기해 봐야지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선지가 4번에 구성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 꼼꼼히 읽어야 되는 화법 문제. 사실 이런 화법 지문, 우리 발표나 대화는 조금 가볍게 나와야 그쵸 몸풀기가 되는데 이런 지문 나오면 살짝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문으로 다시 가서 밑에 쪽 보니까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재미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자 시민들의 참여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재미랑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재미랑, 만화 언덕, 만화 골목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소재를 잡아서 쭉 이동 경로에 따라서 답사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만화 언덕에 뭐가 있고 만화 골목에 뭐가 있고 이런 내용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할 필요 없는 거 알죠? 그쵸? 화법 문제는 그 세부 내용을 물어보면 그때 가서 다시 보면 되고 처음 읽을 때는 한번 쑥 훑어보면서 아, 만화 언덕은 이런 거고 만화 골목은 이런 거구나 하고 표시만 잘 해두고 우리 문제로 가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3번, 4번이 그래도 내용을 사전 계획 또 말하기 방식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없게 잘 확인해야 하는 문제였다는 거. 우리 4번에 5번 선지 보고 넘어갈게요. 4번에 5번 선지 봤더니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이러한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음을 설명해서 사전 답사의 목적과 의의를 강조해야겠어. 사실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읽은 지문과 관계가 없긴 하지만 선지 자체도 모순이죠. 왜냐하면 사전 답사의 목적과 의의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 선지 자체가 내용의 모순이 있어서 이게 답이기도 했지만 우리 읽은 내용과도 관련이 없었죠. 그래서 4번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니까요. 선생님 5번에 답을 그냥 바로 띄워놨습니다. 동아리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는데 이 풀어본 친구들 5번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5번에 4번 선지를 봤더니 질문은 질문이에요. 재미랑 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내용 그대로 지문에 있었습니다. 그쵸?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질문할 필요 없으니까 5번에 4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 되는 거겠죠. 우리 6월 모평에도 이런 형식의 문제 나와 있었죠. 잘 기억해 두고 질문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인지 잘 골라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래도 좀 난이도가 낮은 발표 지문, 그중에서도 중요한 대표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토론으로 갑니다. 토론은 수능 특강 61쪽에 있는 지문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자, 토론은 사실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서 문제로는 익숙하겠지만 늘 토론의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화법 지문 그러면 지문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잘 맞힐 수 있는 건데 토론은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읽어야 하는 담화 유형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보니까요. 사회자의 역할 자주 물어봅니다. 사회자의 역할 사실 정해져 있어요. 사회자가 맨 처음 도입부에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토론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토론 논제 이야기할 거예요. 논제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지만 모르고 있을 만한 개념 정의해줍니다. 그쵸? 개념 정의해주고 그리고 나서 누구부터 토론 시작하시죠 하면서 순서 제시해주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와 반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게 토론 담화입니다. 선생님 앞서 발표 지문에서 무슨 뭐 만화 언덕, 만화 골목, 재미로 이런 게 정말 어떤 장소인지 꼼꼼히 읽을 필요 당연히 없어요. 그쵸? 근데 토론은 토론자가 하고 있는 주장, 근거, 반박 내용을 조금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접근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근거의 적절성 평가, 우리 논거라고도 하죠. 토론의 그 논제에 대해서 주장할 때 어떤 근거를 들 텐데 그 근거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문항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어떻게 누가 활용할 수 있는지 대표 문항이고요. 이 문항을 잘 보여주는 세트가 바로 6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먼저 쭉 살펴봐야겠죠. 봤더니 일반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토론 논제였어요. 그 논제를 가지고 찬성, 반대가 각자 입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문제 유형 봤더니 1번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서 나타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를 한번 그냥 쭉 훑어보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다. 유추의 방법을 사용했다. 단정적이고 단호한 어조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입론에 들어있는지. 근데 찬성 1과 반대 1의 공통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 언제 풀까요? 찬성 1, 반대 1의 입론 보자마자 바로 와서 1번 푸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풀 필요 없는 문제, 이런 문제 실시간으로 풀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단축할 수 있다. 4번, 5번까지 선지가 있었고. 2번 보니까요. 토론의 배심원이 다음을 참고하여 A에 대해 평가한다. A라는 부분을 묶어놓고 배심원이 평가한대요. 질의 검증과 양의 검증으로. 우리 오늘 푸는 토론 문제에서 2번 문제, 선생님 이 2번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이 지문을 갖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 중요한 문제고요. 조금 이따 풀어보고 3번도 봤더니요. 다음 내용을 토론에 추가해서 활용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순서 정해본다면 1번 가장 먼저 풀 거예요. 입론 부분까지 보고 1번 풀 거고요. 2번 언제 풀 거예요? A 나오면 A 부분 읽고 최대한 빨리 2번 풀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3번 풀 거다라는 순서를 먼저 정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문 다 읽었다고 선생님 전제하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봅니다. 사회자의 발언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순서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토론의 배경, 그리고 일반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는 토론의 쟁점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의약품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이나 토론자에게 확실하게 개념 정의해주는 부분이 있고 논제 제시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사회자 이런 얘기하지 라는 거 점검하시면 되고요. 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자죠. 입론은 자기의 주장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입론자가 찬성 측의 입론자가 무엇을 근거로 일반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찬성했나요? 정확한 근거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우리가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 그리고 그 근거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자, 토론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 주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에 대비해야 되죠? 상대 측이 이렇게 반박할 거야 라는 거에 미리 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박하기 전에 너희가 그런 걱정할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되는 반박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먼저 해준 거죠. 이런 부분 출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입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론 측 첫 번째 입론자가 또 이야기하는데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면서 국내 현행 법률인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죠.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읽으면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토론에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측 입론자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소비자들은 일반 의약품의 가격 경쟁을 통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찬성 측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야. 나도 그거 알아. 그런데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라는 것.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오히려 먼저 반박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찬성 측 토론자와 반대 측 토론자, 입론자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반대 1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입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우선 3번에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거는요. 토론에서 올바른 말하기 방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은 감정에 물론 단정적이고 단호한 어조를 사용한 건 맞지만 아마도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은 웬만한 토론의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 방식일 거고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나 유추의 방법 활용은 없었다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4번, 경험을 내세워서 근거로 활용하는 부분도 없었고 5번, 요 선지 잘 봐둘게요. 반론을 먼저 제시한다. 예상되는 반론이겠죠.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게 두 토론자의 공통점이다. 자, 이건 토론의 방법으로도 우리 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입론을 할 때 내가 먼저 상대가 할 만한 반론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 이게 입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을 만한 선지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 해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로 묶인 부분이 등장을 해요. A로 묶인 부분 읽으면서 2번 풀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A 읽었다고 치고 지금 2번 문제에서 하나 제시문이 주어졌죠. 보니까 토론을 할 때에는 논거의 질과 양을 검증해야 한다. 그쵸? 논거, 근거로 든 것의 질과 양을 검증해야 하는데 질의 검증은 우선 자료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자료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게 이 부분과 관련이 있겠죠. 내가 어디 논문에서 봤는데 혹은 어디에서 보도된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의 출처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는가, 정확한가 등을 검증하는 게 질의 검증. 그리고 양의 검증은 충분한 자료로 뒷받침하고 있는가가 양의 검증이다. 이 자체도 우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개념이고, 자, 이번 문제에서 이 두 가지 질의 검증과 양의 검증을 한번 직접 해봐 라는 거죠. 자, A 부분 읽고 나서 우리 2번으로 와서 선지를 쭉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 풀었으니까 선생님 적절한 것만 한번 볼게요. 2번에 4번 선지를 봤더니 찬성 1이 입론에서 제시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와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반박하고 있으므로 라고 했어요. 자, A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2012년 인터넷 약국 인증 프로그램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엄청 긴데, 자, 근거, 출처가 명확한 거예요. 그쵸? 이 토론자가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 논거의 출처가 명확하니까 여기 있죠. 자료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딱 들어맞는 거네요. 그래서 출처를 밝혀 반박하고 있으므로 A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거는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논거구나. 그렇죠? A에 있는 구체적인 부분과 이 제시 글에 있는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이게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2번 유형 어렵게 느낄 수 있겠죠. 이 유형 우리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토론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가면요. 토론에 추가하여 활용하고자 한대요. 자, 이 내용 쭉 봤더니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인터넷 약국 사이트 개설이 활발하다 하면서 인터넷 약국 사이트 개설을 미국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누가 활용해야 될까요? 일단 찬성 측에서 활용할 수 있어. 찬성 측 입론자가 그래? 이 구체적인 거 내가 얘기해야겠네 라고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반대 측에서 반박을 할 때
미국이잖아. 그쵸?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 등의 특성으로 미국에선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니? 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봤더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구축하고 있고 규제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규제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됐잖아. 라고 반대 측에서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겠죠. 찬성 측에서는 입론에서 활용할 수 있고 반대 측에서는 반론에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만 알면 사실 답은 금방 나옵니다. 3번에 몇 번? 3번 문제, 3번 선지. 3번 선지에 찬성 측의 반박에서 찬성 측이 이 자료를 가지고 반대 측한테 반박하기는 쉽지 않겠죠. 어울리지 않는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1, 2번 선지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활용할 수 있다. 4, 5번 선지는 반대 측이 반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물론 뒷부분의 내용도 정확히 옳아야 되니까 뒷부분까지 확인해본다면 또 1, 2, 4, 5번은 적절하다는 거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유형 한번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 특히 2번 같은 문제 잘 챙기자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토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협상이에요. 자, 화법 문제에서 발표, 강연, 토의, 토론 이런 거는 좀 익숙해요. 그쵸? 우리 기출 많이 돌려본 친구들은 늘 나오는 유형이야. 그쵸? 늘 나오는 담화 유형이야. 방금 했던 토론 문제들도 익숙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협상은 조금 낯설죠. 협상은 우리가 전혀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협상이라는 거 조금 새롭고 낯선 유형일 수 있으니까 우리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의미고요. 일단 협상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점검을 해본다면 협상은요. 뭔가 타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내 주장만 내세울 거야 라고 하는 건 협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해 당사자 간에 만나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되 그래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자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의견은 두 가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만나서 상호 협의를 합니다. 조정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시작 단계에서는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걸 원해 라고 서로 제시를 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정하는 과정을 잘 읽으면서 어떻게 협상이 타협점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는 게 바로 협상이라는 담화의 유형이겠죠. 그래서 일단 협상의 쟁점 파악이라고 했는데 쟁점은 우리 토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죠. 어떤 이익이 이제 대립하는 지점이에요. 어떤 논제에 대해서 토론이라고 하면 A는 찬성하고 B는 반대하고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고 협상에서는 우리 수능 완성 지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학생회관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값을 1,000원 인하해주면 좋겠다. 라고 학생 대표 측에서 건의를 했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측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1,000원씩이나 인하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300원만 인하하고 싶어 라는 거. 이게 서로 이익이 대립, 그 의견이 대립하는 지점이겠죠. 그 협상의 쟁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협상의 그 담화의 앞부분에 당연히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또 한 발 물러서는 양보를 하는지 이 내용들을 흐름에 잘 맞게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68쪽에 나와 있는 협상은요.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회에서 복합기를 대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문 맨 처음에 협상 이전의 상황까지 제시가 되어 있죠. 협상 이전의 상황에서는 학교 측에서 학생 복지를 위해서 업체로부터 장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중요한 정보겠죠. 그런 정보 내가 밑줄 그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까지 읽고 우리 문제 점검합니다. 1번, 다음을 참고하여 위 협상의 쟁점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쟁점을 가지고 긴 협상을 벌일 수도 있지만 이 담화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 중에 1개 적절하지 않은 쟁점 파악해 볼 거고요. 2번 문제 봤더니 협상의 전략과 유의점.
1, 2번 중에서 2번 문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체크해드리고 싶은 담화 유형, 문제 유형입니다. 자, 2번 봤더니 협상의 전략과 유의점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위 협상을 이 전략과 유의점에 맞게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개념도 우리 조금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1번으로 일단 다시 가서 한번 지문 내용 쭉 훑어보고 1번 문제 점검해 볼게요. 자, 업체 대표가 A4 한 장당 30원의 비용으로 하자라고 먼저 이용 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합기 이용 대금 나왔네요. 그쵸? 그랬더니 학생 대표가 그거는 지난번 업체랑 똑같은 가격이다. 학교에서 장소 사용료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더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값이 너무 비쌉니다. 했죠. 그랬더니 업체 대표가 그때 그 업체의 복합기와 우리 업체의 복합기는 다릅니다. 최신형이기 때문에 지난번 업체와 서비스가 다르다. 그래서 30원이 적당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각자의 의견인 거죠. 그랬는데 학생 대표가 그래도 우리는 부담스럽다 라고 했더니 업체 대표가 그렇다면 카드를 충전할 때 할인해주겠다라는 거죠. 5,000원 충전하면 8% 금액을 더 충전해준다라는 건 할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쟁점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한 장에 30원으로 하되 카드를 충전할 때 이득을 주겠다라는 거 협상된 거죠. 첫 번째 쟁점은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학생 대표가 비포 용지도 가능한 기종이면 좋겠어요. 복합기 용지의 다양화.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업체에서 그거는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학생 대표가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면서 그 대신 어떻게 하자? 3대 말고 복합기 5대 설치해 주세요 라고 설치 대수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3, 4번 다 쟁점으로 제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업체에서는 5대는 너무 힘들다. 4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학생 대표도 네, 4대 괜찮습니다. 4대 우리가 양보할게요. 그런데 대신 관리 서비스 신속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죠. 그러면 쭉 읽어 내려가면서 쟁점이 이렇게 여러 개 등장할 수도 있구나 확인했죠. 그리고 복합기 장소 사용료 지불. 사실 우리 첫 번째 부분 읽고 5번은 적절하지 않네 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장소 사용료 지불하지 말라고 업체에 이야기한 상태예요. 그거는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결정된 사안이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 사실 쉽게 나오는 거였는데 우리 협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 1번 문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중요하네요. 협상의 전략과 유의점 볼까요? 협상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협상은 한쪽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하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오류나 논리적 취약성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 주장에 오류나 논리적 취약성이 있다면 내 의견을 더 설득할 수 있겠죠.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설득만 해서는 안 되고 협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합당한 논리와 근거, 그리고 상대의 오류나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서로 양보하는 것, 이 3가지가 협상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협상 지문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걸 조금 그래도 염두에 두고 문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문제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당연히 보기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선지를 쭉 봤더니 이 부분 있죠. 니은 부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오류나 논리적 취약성을 지적하라 라고 했는데 3번 선지를 봤더니 어때요? 업체 대표는 최소한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최신형 복합기를 사용하려는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 자, 이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 게 아니었죠. 업체 대표는 뭐라고 말했어요? 지난번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상대의 오류를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3번은 니은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을 전략으로 해서 한 발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4번 보면 상대방이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 논리적 취약성을 지적했죠. 제대로 잘한 발언이고, 그 다음에 5번 선지에 보면 학생 대표가 5대를 요구했다가 4대로 줄였어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도 양보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옳은 선지들 있죠. 1, 2번은 기억에 맞게, 그리고 4번은 니은에 맞게,
5번은 디귿에 맞게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발언한 거구나 라고 지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화법 문제의 대표적인 담화 유형과 문제 유형 함께 확인했고요. 이제 작문으로 갑니다. 자, 작문은요, 수능 완성부터 갈게요. 수능 완성의 241쪽에 보면 작문 상황과 학생의 초고가 제시된 문제 세트가 있습니다. 자, 작문은 뭐 기억하자? 작문 과정에 맞춰서 문제가 유형화된다라는 것. 그쵸? 그래서 우리 작문 상황을 먼저 봤더니 글의 목적이 뭐예요? 윤리적 소비를 촉구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촉구한대요. 이건 설득하는 글이에요. 우리 윤리적 소비를 하자라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상 독자는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학생이 초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초고 읽기 전에 뭐부터 하자? 문제 분석부터 하자라는 거죠. 6번 보세요. 다음은 글을 쓰기 전 독자를 분석하여 쓰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쓰기 계획, 계획하기 단계네요. 그럼 계획을 한 내용과 학생의 초고 내용을 분명히 비교하는 문제겠다. 그쵸? 계획하기와 초고의 내용 비교. 언제 풀까요? 읽으면서 푸세요. 읽으면서 1번 내용 여기 있다. 지워. 2번 내용 여기 있다. 지워.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6번 같은 문제 반드시 실시간 풀이해서 시간 절약하자라는 거. 7번은 윗글의 필자가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충할 수 있는 내용상의 관련성이 가장 큰 자료를 하나 더 찾자라는 거죠. 내용 생성 단계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면 어떤 게 적절할지 내용상 관련성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8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우리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문제 많이 풀었죠. 내용 조건, 형식 조건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문제 유형 확인했고요. 우리 6번 문제부터 한번 실제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거 한번 골라볼까요? 지문 선생님 다 읽지는 않고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두 번째 문단에 윤리적 소비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윤리적 소비 뭐래요? 소비자가 환경이나 인권, 정당한 이윤의 분배와 같은 공동체적 책임을 의식하여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개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된다라고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학자들마다 다른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읽고 우리 6번에 몇 번 지울 수 있어요? 4번.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소개하고 여러 학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런 거 바로바로 지우면 훨씬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내려가 봤더니 6번에서 2번 선지, 청소년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 문단에 이야기했고 윤리적 소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당연히 하겠죠.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5번 선지도 긍정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마무리 부분에서 다 했습니다. 1번만 없죠. 개인적 경험을 제시한 부분은 없구나. 6번 같은 문제 우리 친구들 많이 안 틀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실시간으로 풀자라는 거 점검했습니다. 자, 7번은요.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충할 수 있는 내용. 기억을 딱 봤더니 바로 나왔어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에 대한 실천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관심과 실천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읽을 게 많긴 하지만 어렵지 않죠. 5번에 응답자의 53% 이상이 윤리적 소비를 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자가 55%나 된다라는 거니까 지금 확대되는 추세다라는 거 적절하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 금방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8번 봤더니요. 조건에 맞게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세요. 내용 조건입니다. 적절한 속담을 활용할 것, 형식 또는 표현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 먼저 점검하는 게 선지를 빠르게 지울 수 있나요? 표현 조건. 그쵸? 속담 눈에 딱 띄잖아요. 속담. 1번에 있네. 2번에 없어요. 2번은 읽을 필요도 없네. 그쵸? 2번 지우고 3번 속담 봤더니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떨어졌다. 속담이 있긴 한데 지금 윤리적 소비랑 이 속담은 내용상 연결이 안 돼요. 그쵸? 적절한 속담이 아니네. 그러면 3번도 바로 지우는 거예요. 4번, 5번은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1, 4, 5번을 조금 꼼꼼히 읽고 구체적 방안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8번 같은 문제도 뭐 우리 친구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는가,
비유법 그러면 뭐뭐 같이 직유법 같은 건 잘 찾는데 뭐 은유법이나 의인법 이런 거 나오면 조금 간과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거만 조금 주의하면 전형적으로 늘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작문은 사실 정말로 유형화되어 있죠, 문제가. 물론 우리 이제 신유형 많이 나오니까 올해 수능에서 작문의 신유형이 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선생님이 앞서 한눈에 보기에서 봤던 작문 과정만 잘 기억하면 신유형이 나와도 결국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될 거예요. 문제의 모양과 형식이 조금 바뀔 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국어가 그동안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 신유형 나왔어요, 또. 사실 신유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낯설 뿐이죠. 결국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화법과 작문. 이번에 6월 모평에서는 지문 3세트만 나왔죠. 보통은 4세트 나오는데 화법과 작문 융합해서 큰 세트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서는요. 9월 모평이죠. 9월 모평에서는 작문의 전형적 유형 안 나왔어요. 뭐 안 나왔냐면 고쳐쓰기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작문 과정 안에서, 그리고 화법은 좀 전에 얘기했던 화법, 담화, 유형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작문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대표 문항 마지막이고요. 수능 특강의 155쪽에 또 전형적인 작문 문제를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세 문제인데요. 3번, 윗글에 나타난 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선지를 봤더니 쓰기 전략, 뭐 경어체를 사용했다, 모범이 되는 사례를 언급했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서술했다, 조금 지문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이해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가벼운 문제가 하나 있구나.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의 핵심 내용을 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 세트에선 4번 문제가 중요하겠죠. 작문에서 우리 친구들 제일 어려워하는 건 자료 활용하는 문제예요. 자료가 일단 좀 덩치가 크죠. 그쵸? 읽어야 할 게 많아요. 정보가 조금 많다 보니까 자료 문제 나오면 조금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4번 같은 문제 유형, 자료의 내용과의 연관성 확인하는 거, 요 문제 유형 잘 봐두고요. 5번 고쳐쓰기 쉬운 문법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5번은 아마 다시 푼 친구들도 쉽게 풀었을 것 같고, 우리 4번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작문 지문은 건의문이래요. 그쵸? 건의문의 초고이다. 우리 6월 모평에 9월 모평이 선생님 자꾸 6월이라고. 9월 모평에 건의문 나왔었습니다. 그쵸? 건의문의 초고이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 지방경찰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건의했어요? 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인 도로에서 자동차 주행 제한 속도를 전체적으로 대폭 낮추어달라. 그쵸? 자동차 주행 제한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한 속도를 좀 낮춰서 차들이 좀 더 천천히 다닐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고, 우리 마지막 문단에 보면 리을 뒷부분 있죠. 생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자동차 주행 속도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생활도로 전체의 주행 제한 속도를 과격하게 낮추지 않겠죠. 과감하게 낮춰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 정보 많지 않아요. 그러면 4번에서 정보를 좀 추가로 줬죠. 자, 보기를 봤더니 일단 신문기사 자료로 잘 나옵니다.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가 굉장히 많다. 보행자의 부주일 수도 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피할 겨를조차 없었다. 차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기사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설문조사 봤더니요.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 경험의 유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위협을 느낀 경우가 있느냐 했더니 느낀 적이 있다가 월등히 많았어요. 수치, 가장 높은 수치 확인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봤더니 다 제한속도 낮추자라고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원그래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인터뷰 나와 있네요.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 줄에 감속 구간 해제를 알리는 표지판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속 구간이 해제되는 표지판을 보고 여기부터는 빨리 달려도 되겠네 이러면서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 단위가 아닌 사각형의 면 단위로 넓게 지정하자.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 하는 거죠. 요 세 가지의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용을 보완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선지 보면 맞는 선지 선생님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을게요. 5번 봤더니 5번 보니까 가와 다를 활용하여 생활도로에 대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강조한다. 일단 5번 선지 자체로 우리 가와 다에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인식 전환하자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내용상으로도 일치하지 않고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글이 건의문입니다. 건의문이라는 거의 특징 뭐예요? 건의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선지는 어때요? 건의문의 성격에도 맞지 않죠.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인식 전환에 이건 건의문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내용인 거죠. 경찰청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완하는 것은 글의 종류에도 맞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 선지는요. 다 옳은 내용인데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 자료의 어떤 부분을 글의 어떤 부분과 연관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4번만 조금 살펴봤고요. 3번, 5번 우리 친구들 쉽게 풀었을 것 같은 유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화법과 작문을 한 강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화법과 작문은 실수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푸는 연습을 반복하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선생님하고 했던 내용 이렇게 순서 정해서 풀어야겠구나 라는 거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시고 수능 때까지 연습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2강에서 문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강에서 만나요. 안녕.